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고 네. 오늘 개장 이제 10시에 하게 되고 네. 저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뉴욕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간밤 뉴욕 증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달러는 또 106 네. 넘어섰고 지금 고금리 강달러 시대네요. 그죠. 예. 특히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제는 뭐 좌절감이라고 할까? 네. 야,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날이었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그 블랙먼데이 자꾸 얘기하는 지난 8월 5일 날 장중 저점이 2386.96, 2380대까지 갔다가 그래도 조금 낙폭 줄여서 종가가 2441로 끝났는데 8월 5일 날 어제 우리가 그 2441보다 낮은 2417포인트로 끝났으니 삼성전자도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던 저점은 2022년 재작년 9월에 찍었던 51,800원입니다. 네. 이걸 어제 55,500원 갔다가 100원 살짝 줄여서 56,600원으로 마감을 해서 벌써 이렇게 보면 월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중천정에 네크라인을 갖다 물고 내려가는 상황까지 왔으니 어제 우리 시장은 얼마나 공포감이 들었겠습니까? 네. 오늘 그나마 수능일이라서 출근길은 조금 한산했습니다만 우리 수능생들, 우리 수험생들 예전에 비하면 요즘 그건 없어요. 수능 추위는 없어요. 수능 한파. 수능 한파는 없네요. 예. 예전엔 진짜 추웠는데. 사실 이것도 우려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지구 거잖아요. 온난화 때문에. 네. 지난 7월이 입동이었던가 지금 한겨울인데 날이 그렇죠. 너무 춥지 않습니다. 낮 그죠? 기온이 지금 18도, 2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또 마음 졸이면서 또 하루를 봐야 되는 그런 날이 됐네요. 네, 오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성상현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성 과장님. 네. 뉴욕은 성 과장님 그동안 이렇게 전망해 오신 대로 잘 가고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은 전망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전망을 별로 안 하는데요. 글쎄 한국 얘기는 별로 안 하셨는데 그래도 내심 이렇게 그리고 있던 뭐 네. 나름대로의 저는 사실 이게 좀 우려했던 것이었거든요. 네. 네. 미국은 잘 가고 나머지 글로벌은 못 가는. 이게 그래서 우리 작년만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만 하면 네. 전 세계가 이제 갈 수 있겠구나. 모두가 다시 이제 부양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네. 그거를 지금 내년도도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빠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그리고 달러를 전 세계로 풀어주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하면 예. 신흥국이나 이머징이나 뭐 여타 다른 국가들을 판단을 할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다르게 봐야 된다. 네, 그거의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그려보고 그때 이머징이나 신흥국이나 제조업 국가들이나 수출 국가들이나 막 올라갈 예. 때 그런 사이클이랑은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조금 설명하시면은. 일단 뭐 미국은 예.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고 네. 물가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예. 이건 다 중립적인 현상이다.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평균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 몇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거는 네네. 품목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2.6%가 올랐다. 예. 그런데 다 세분화 시켜보잖아요. 네. 뭐 어떤 거는 플러스가 나 있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나요. 그렇겠죠. 예. 토탈리 하니까 그게 2.6%가 올랐다, 3%가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 재작년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랐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많이 올랐었을 때를 네.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단순하게 화폐적 현상이 아니라 네. 권력적인 현상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애들은 더 떨어집니다, 물가가. 그러면 이 올라가는 쪽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애들은 예. 더 명목 EPS가 올라가고 예. 명목 수익이 예. 네. 내려가는 쪽은 더 안 좋아집니다. 비용은 또 같이 올라가지만 이 사람 그러니까 좋은 쪽은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의 품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단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권력의 문제다. 네 이게 그래서 권력이 더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를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사라지는 그 다음 연도를 보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만약 지금 AI 산업에 대한 격차를 예. 다른 나라들과 지금 벌리려고 한다고 하면 네. 이 인플레이션이 예.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는 걸 미국이 원할까요? 저는 일단 그게 약간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금리가 빠르게 안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도 네네. 물론 빠르게 안 떨어뜨릴 거고 네. 그러면 미국은 당분간은 중금리 중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고물가 고금리로 가버리면 미국도 죽어버리죠. 네. 그런데 자기들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의 중금리 중물가는 미국에는 유리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불리해지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를 양극화시키는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안보의 관점 보면 안보. 키신저의 외교라는 책에서 보면 네.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우리는 깨달은 게 있다. 침략에 맞서는 최선의 방어책은 압도적인 힘과 네. 우리가 그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냉전 시대로 갔었거든요. 예. 소련이랑. 예. 소련이랑 그러면 언제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냐? 소련이 우리한테 겁을 주기에는 우리가 매우 단호하고 우리한테 침략하기에는 우리가 패배시키기에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느낄 때 우리는 그때야 우리는 소련이랑 협력을 하지 그 전까지는 협력 안 한다. 아니면 너네는 우리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네. 안보의 측면인가 외교의 측면, 국방의 측면을 미국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우리한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격차를 벌릴 거다. 이게 공정한 그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항상 우리가 봐왔던 뭐 서로 잘 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격차는 우리는 언제든지 벌릴 수 있다는 거를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의 측면과 인플레이션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산시장의 측면을 한번 보면 네. 자산시장을 하락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할 거다. 내년에 폭락할 거다. 예. 그리고 올해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 뷰들을 보면 완전 양극화로 나눠져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급등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온다는 네.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리고 미국이 재정적자를 이렇게 많이 풀고 있으니까 네. 재정적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못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보는 하락장 뷰고요. 네. 두 번째 뷰는 완전 반대편인데 소비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급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뷰입니다. 둘 다 이거 뷰는 뭐 어느 한쪽에 많다라고는 아니라도 거의 50-50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락을 보는 뷰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AI는 지금 버블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부러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하락을 보는 기본적인 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의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정부가 그동안 재정 적자를 풀어온 방식이잖아요. 네. 최근 2년간 우리가 네. 봤던 미국 재정 적자 풀어온 방식. 2008년 이럴 때는 미국이 정부 부채를 발행을 할 때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그거를 양적 다 완화였죠. 사줬습니다. 이른바. 그러면서 시중에다 통화량을 완전 실제 공급해줬어요. 보는 통화가 네. 막 쏟아져 나왔죠. 그때 막 이제 제조업 국가도 네. 날아가고 수출 네. 국가 다 날아갔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할 때
그 부채의 대부분 자금을 연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네.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통화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급준비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국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는 통화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는 늘어나지만 민간의 부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로스 체인징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통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말이죠. 재정 적자 때문에 화폐가 많이 풀렸고 그 화폐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는 뷰는 저는 일단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예. 성장 기반의 인플레이션이고 지금 2% 중후반 때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게 내년도에는 3%대, 4%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예. 성장이 좋아지면서 나오고 있는 좋은 그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예. 나라의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뷰인데 경기 침체 뷰는 대부분 소비 침체. 예. 실업률 상승. 그런데 소비가 침체가 되려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예. 통장에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과거 우리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역대급 금리로 MMF 계좌에서는 돈을 주고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돈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잉여 현금들을 다 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MMF 잔고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자금 6.5조 달러 정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천조가 넘어갑니다. MMF에 지금 6.5조 달러가 잠겨져 있다고요? 네, 기관과 개인이 넣은 돈. 거기서 기관이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 것 아하. 같고 개인이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개인이 담아둔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MMF에 있는데 네. 이건 언제든지 자산시장이 됐건 뭐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뛰어들어갈 수 있는 돈이네요. 지금은 자산시장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버블이 아니었다고 보고 버블이, 있고 네, 그 네. 2.5조 달러가 MMF에 들어가 있고 네. 지금 4% 후반대 올해 초만 해도 5% 이자를 줬었습니다. 예. 그 돈의 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가 역설적인데 소비를 더 무너지지 않게 계속 이끌어줬다고 보고 있어요. 고금리가. 네.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받아가니까. 아하. 거기에 지금 넣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상위 20%에서 30% 정도의 개인들이 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소비의 40에서 50%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는 분명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위층은 지금 양극화는 심한 거 죽어나고 인정. 있어요. 네. 근데 상위층이 쓰는 돈이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도 똑같은 평균의 평균이잖아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비의 70%, GDP의 70%가 소비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GDP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요. 예. 정부는 자금을 조달을 해서 AI 반도체 쪽으로 자기들이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럼 기업들은 근데 그 지원해주는 기업들도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또 대기업 쪽을 해야지 이게 지금 자기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격차를 벌리려고 하면 속도와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허. 특히나 지금 AI 산업은 속도와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누가 많이 받아오고 네. 이걸 어떻게 빨리 돌리고 이걸 빨리 만들어내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게 예전에는 재무부에서 예.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가는 재정 지출에 재량 지출이라는 거 의무 지출이 있거든요. 재량 지출이 30% 정도 돼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여기서 나가는 대부분이 지금 지원법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 반도체법, 칩스법, IRA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특히 인프라도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업은 계속 성장률이 좋아지고 개인들도 소비가 무너지지 않고 예.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고 그게 뭐 미국 내에서도 벌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이 왜 안 좋냐라고 놓고 보면 네. 지금 미국은 연준이 돈 찍어서 화폐를 찍어내서 전 세계로 뿌려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국 내에서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이 안 좋냐?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안 좋아요. 지금 모든 국가가 성장률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 하는데 안 떨어져요. 예. 그게 지금 모든 에코노미스트들이랑 애널리스트들이 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아. 내년도 전망치도 지금 연준마저도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전망하거든요. 근데 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만 않으면. 빠르게 내리지만 않으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3%거든요. 네. 그게 지금 연준의 점도표상으로는 2026년까지 떨어뜨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 느려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더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하면 네. 그들의 성장은 더 지속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보다 더 빠르게 내린다고 하면 예. 당연히 뭔가 미국 내에서도 뭔가 이게 버티다가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때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체력은 전 아직까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저 성상현 과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 이제 평소보다 더 이제 언론 노출이 잦으면서 뷰를 갖다가 강하게 펼치고 계신데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 네. 다소 생소한 논리예요. 네네. 예, 그거는 인정하는데 듣고 있으면서 또 수긍은 갑니다.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고 지금 설명 듣다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 시절과 공화당이 다시 집권했던 또 그 미국하고는 다른 개념의 미국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은 하는 그런 미국이 있어요.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네. 누가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것과 무관한 네. 그런 미국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아까 그거 소련과의 그 패권 경쟁에서 그걸 보니까 뭐 조직 폭력배도 그렇고 학교 교실 내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 자연농원의 사파리에서도 그렇고 서열이 딱 정해지면은 조용하고 평온하잖아요. 네. 괜히 거기서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네 하면서 서로 이제 어르렁거리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평균 개념이다 보니까 좀 중산층 이하 힘들게 사는 계층의 소비나 저축률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건 경기 침체고 네. 반면에 돈 많은 사람들이 써주는 돈이나 갖고 있는 부를 볼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고 네. 다 그것도 이해도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돈 안 풀고도 지금 갈 수 있고 네. 금리 인하만 많이 안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도 다소 역설적이지만 뭔지 느끼면 사고고 네. 다 좋아요. 네.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다 지금 고생해요. 그 중에서도 왜 대한민국이 제일 고생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고생하는 이유는 사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이라는 것과 리쇼어링이라는 걸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오바마는 신사적으로 해서 네.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뭐 트럼프가 하고 그다음 바이든이 하고 지금 이제는 다시 트럼프가 집권을 하잖아요. 이 리쇼어링과 보호무역이 결국은 미국의 산업 자체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패권이 크로스가 될 때 보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네.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들과 크로스가 됩니다. 예. 그게 당시에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항상 그랬어요. 자국의 산업을 강화를 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우리의 그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보호무역을 하면서 힘을 길러온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국인 나라와 크로스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크로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과. 그러면서 보호무역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고 예. 리쇼어링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예. 리쇼어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또 다시 트럼프가 완전 꺼내고 있으니까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오바마 때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1년, 2년을 보면 최근이 아니고 최근. 저랑 뭐 비슷한데 좀 나아요 제가. 예. 예. 최근 1, 2년을 보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있잖아요. 네.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과 보호무역을 하는 그게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사실 바이든 때부터 바이든도 강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말만 안 그랬을 뿐이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FDI,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제조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예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25%, 밖에서 30%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게 리쇼어링. 네네. 네.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쇼어링들이 많아요. 뭐 쇼어링. 원쇼어링, 브랜드 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데리고 오고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해라. 그러면 관세 안 때리겠다. 대신 너네 나라에서 하면 관세 때리겠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질지에 대한 프라이싱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항상 성공했던 적은 또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최근에 하려고 하다가 계속 뭐 예. 트럼프 때도 사실 제대로 많이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쪽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다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보호막과 리쇼어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무역 수준을 올리고 우리나라 GDP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거를 그동안 우리 20년 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들도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거를 인정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안 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 3, 4년 뒤에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출 국가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는 거, 특히 한국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은 지금 통화량을 늘려서 전 세계로 뿌려주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 리쇼어링에 대한 프라이싱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다. 세 번째 삼성전자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 전문가한테 소장님이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의견을 참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빼고 보잖아요, 한국. YTD 플러스로 코스피가 올해. 삼성전자를 빼면은 금년 들어서 지수는 플러스다. 네, 그러니까 소폭 플러스. 그 정도예요. 삼성전자의 30% 악영향이? 거의 30%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빠졌어요. 하이닉스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거를 차지하는지를 이걸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 8점 몇 프로 빠졌거든요, 올해. 삼성전자가 거기에 거의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민 앵커가 8층에 계시거든요. 네. 삼성전자 8층에 계신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자칫하면 5층에서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4층도 이제 한번 발을 디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보니까 발 디디면 안 될까? 손실률이 한 38%. 38%. 삼성전자에서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얼마 빠진 지가 화요일만 해도 33%였는데 예, 그 사이 우리 김태성 본부장하고 얘기할 때 한 5, 6% 손실이 더 추가가. 우리 6, 7월 달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7월 달에 지금 뭐 우리가 딴 거 있습니까? 사람 마음 다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삼성전자 주주로서의 우리 정민 앵커 오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뭐 할 거 없죠 지금. 아니 근데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안 보- 예, 일단 뭐 버티는 게 답이죠. 버틸 버티는 수밖에 게 없죠. 이게 답이다. 뭐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죠.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우리 증시에 또 민낯 아니겠습니까? 민낯. 예, 민낯. 미국은 지금 AI 쪽이나 안보 쪽으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이 그렇게 재정 지출을 아니, 많이 하는 그래서 지금 나라들조차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지금 이제 그 국방 안보 미국 그 인선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장님 찾아보셨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그 폭스뉴스 TV 진행자가 지금 국방부 장관. 네. 피트 헤그세스.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펜타곤 지도부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분이 엄청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조를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머스크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동안 관료주에서 벗어나겠다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고 하면 미국은 지금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네. 지금부터 가는 미국은. 그러니까 정책이 막 섞일 겁니다. 네.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을 막 잘 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계획 경제를 막 이끌어가.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에 산업을 재건할 때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금 우리는 이쪽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 경제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돈을 최대한 우리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의 그 세수 있잖아요. 세수. 예, 들어오는 세수. 예, 예. 그것도 다 명목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끊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저는 모르겠어요. 머스크가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단 원래 헌법부터 칩니다. 30% 거의 2조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줄일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면 미국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재량 지출 쪽이 아니라 메디케어, 뭐 사회복지 이런 쪽을 머스크는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성장률은 꺾이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게 미국의 지금 70% 이상의 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인다고 하면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 게 기업들은 사실 법인세를 더 감면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기업들한테 줄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그냥 퍼줬던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뭔가 새로운 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저는 그 외교 부분 안보 측면에서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그 사람을 뽑았던 것 자체가. 그리고 재무부 장관도 지금 아직까지 거론은 되고 있지만 헤지펀드 매니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베센트라고. 베센트, 스코 네. 베센트.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옐런은 관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료에서 민간으로 지금 넘어가는 크로스가 될 거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기본은 분명히 익혀야 됩니다. 이게 뭐 케인작파든 이게 신자유주의든 이게 네. 현대화폐 이론이든. 네. 근데 기본을 익힐 때 기본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예. 지금 저는 저 자막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머스크가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정부 효율부라고 이제 이름을 예, 지었더만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네네네. 정부 효율부. 그게 딱 약자가 도지라서 재밌지만 그래서 400개가 넘는 연방 기관을 갖다가 네. 100개 이하로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 개념이면은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저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엄청난 그게 있을 건데 저항이 있을 건데 기득권 내지는 이미 네네. 짜여진 구도에서 지금 보면은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이게 정민앵커 지금 언급하신 피트 헤그세스가 무슨 이런저런 전투에도 참전했던 참전 용사 출신이고 네. 폭스뉴스 진행자인데 80년생이에요. 네. 이제 젊죠. 근데 여기가 지금 기존의 국방부 그 펜타곤 내에 꽉 짜여져 왔던 그걸 갖다가 이제 장관이 할 수 있겠느냐,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그거 하고 맥 게이츠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맥 게이츠 이거 대단한 양반이에요. 작년에 그 누굽니까? 케빈 메카시 그 같은 맞아요. 공화당인데도 프리덤 코커스의 리더로서 이제 여는 완전 골수 찐 트럼프고 저 극우죠, 극우. 극우라고 네.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메카시도 이렇게 그거 경질시켰던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인데 이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지금 워싱턴 D.C.는 이번에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해리스 쪽 표가 92% 나왔어요. 그걸 거의 뭐 북한 수준으로 나왔죠. 그러니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 미국 시민들과의 그 괴리가 엄청나다는 건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로 법무부, 국방부 뭐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트럼프 2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1기 같았으면은 되는 게 없었죠. 왜냐 주변에 급하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상원 하원도 장악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임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놀라운 일이 내년부터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된 거를 보면 일기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기 때는 그냥 민중의 지지로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뭘 네네. 바꿔봐야겠다.
뭐 이 사람이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바꿔봐야겠다. 근데 이번에 2기 때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최상위층에서 돈이 빵빵하게 지원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뭐 캐리스든 바이든이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은 미국이 야 우리 그냥 금융으로 세상을 지배해보자. 그게 2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좀 무역 적자 내도 된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니까 예. 퍼주면 된다. 그리고 금융으로 같이 가져오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사실 가장 만들어냈던 게 미국을 위대하게잖아요. 네. 그 사람이 살았던 60년대에도 그 젊었을 때 살았던 사업 막 할 때, 제조업이 막 올라갈 때, 미국의 성장률이 막 치솟을 때, 예. 그때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산업을 첫 번째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걸 첫 번째로 살렸고 네. 산업을 살린다고 하는 거면 미국의 백인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지 않겠다고 하겠다는 이걸로 사실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는데 미국의 상류층들은 사실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머스크가 갑자기 돌았지만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그 자본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기 때랑은 지금이랑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네. 1기 때 실패했으니까 2기 때도 실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기 때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2기 때는 이제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리쇼어링이라는 거를 그때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하면 저는 안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제조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투자 지출, 자본 지출 있잖아요. 예. 거의 4%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2019년부터 최근에 2, 3년을 한 4년을 놓고 보면. 근데 그게 최근에 그 전에 20년은 1%도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어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한번 보면 미국의 자본 지출은 연평균 지금 4.4%가 최근 4년 동안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년은 전혀 지출을 1% 미만으로 지출했거든요. 근데 1960년에서 1999년을 보면 이때도 제조업 쪽에 4% 이상을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저 과거에. 네. 앞으로 2024년, 2025년부터 향후 2050년까지는 미국이 제조업 부분에 자본을 계속 지출을 할 거라고 하는 게 미국 인구조사통계국에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미국의 목표가 뭐냐? 네. 지금 미국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점유율은 16%다. 그런데 이거를 과거 연강에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25% 정도 됐었거든요. 일단 20%까지는 올리자라는 게 얘들의 목표고 이게 1%, 2%, 3%, 4%, 4%를 올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쪽 인프라 쪽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왜 산업을 지금 재건을 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미국이 산업을 재건을 못했던 이유는 제조 산업을 재건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인건비가 가장 비쌌던 것과 예. 그동안 전 세계는 하나다라는 인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미국은 느꼈어. 전 세계는 하나가 아니구나.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달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일단 키우자라는 게 첫 번째 인식. 두 번째는 AI 발전이 되면 이게 뭐 로봇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두 번째로 돼서 지금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못 느낄 뿐이지.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하고 지금도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제조업 부문 자본 지출 추이 저 그래프를 보면은 네. 결론은 우리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거의 매일 몇 번씩 마주치는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네요. 아,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이러면은 이러면은 한국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기업들도. 우리나라는 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메모리가 강하잖아요. 네. 이쪽을 빨리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 쪽을. 네. 첨단 메모리. 첨단 메모리. 네. 그게 저도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투자를 뭐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실 전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속도.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딸린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력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연준을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준. 예. 연준. 네. 연준 금리 인하를 계속 할까 말까. 네. 지금 이 표를 조금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연준은 지금 물가보다 실업률에 훨씬 더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네. 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합니다. 그게 급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금리를 엄청 저금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긴축적인 발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어떤 거냐면 연준 FMC 위원들한테 보통 뭐 너 성장률 얼마 보냐, 물가 얼마 보냐, 실업률 얼마 보냐 이런 거 전망치를 물어볼 때 있잖아요. 예. 그걸로 점도표 찍잖아요. 예. 너 이거 찍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는 걸 질문을 하거든요. FMC에서. 근데 그때 실업률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빨간색입니다. 그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빨간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업률이 하락하는 위험보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위험을 연준 위원들이 훨씬 더 우려를 하고 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금리 예. 인하를 시작했고 물가가 지금 급등하는 추세가 아니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물가만 유지돼준다고 하면 연준은 이 실업률에 포커싱을 해서 금리 인하를 자기들이 계획대로 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예. 미국의 성장률과 미국 물가는 어떻게 될까? 금리 네. 인하를 하면 결국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물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명목 GDP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중립금리 3%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계속 그냥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예. 미국의 실질 GDP는 2.2% 상승을 하고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봐도 실질 GDP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3% 이상이 지금 명목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미국의 지금 명목 성장률이 5% 나오는데 3%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7, 8% 나온다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 기존 스탠스대로 간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성장률이 먼저 올라가고 물가가 뒤에 후행해서 따라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노랜딩, 연착륙 이런 시나리오가 붙으면 내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폭락할 가능성은 사실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런 내러티브가 붙고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네? 이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그 두려움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사회복지라든지 분배 쪽이 아니라 경제 성장 그리고 효율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네. 거고 또 산업도 뭔가 양극화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네,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AI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대기업의 성장이 일단 끊기지 않을 것 같고. 대기업의 성장.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끌었던 빅테크 7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밑에 애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는 거는 좀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아. 1년만 놓고 보면 예. 그들보다 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가는 그들이 안 떨어지면 나머지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네. 나스닥이나 S&P를 놓고 보면 네. 어찌됐건 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판단할 때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연준은 실업률은 후행 데이터인데 연준은 실업률에 포커싱을 할 거고 네. 물가는 성장이 올라간 뒤에 올라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의 이런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자산시장에 버블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에 이제 근거해서 하는 그런 통화 정책들이 예. 이게 결국은 원래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고 예.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경기가 지난번에도 좋잖아요. 말씀 예, 주셨죠. 경기가 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금리를 내리는 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고용 쪽에 초점을 네. 맞추는 네. 거죠. 그리고
물가는 아직까지 괜찮잖아. 예. 이거에 대한 안도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지금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데이터 디펜던트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건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시장의 상승은 어떤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에 6.5조 달러 있다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의 7천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만 들어와도 자산시장의 상승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리는 게 사실 제일 미국이 바라는 거예요. 폭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자산시장은 붐과 버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사실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뭐 내년도에 뭐 엄청나게 버블장을 갖다가 꺼지는 이런 장세가 나올지 조금씩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연준의 데이터 디펜던트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한 번은 이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저는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그 실업률 고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불법 이민자, 입국자들 추방하겠다라고 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뭐 산업의 그 온쇼어링, 리쇼어링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이제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거죠. 많이 창출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고용 자체가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산 가격 버블이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근거가 되는 거 그걸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금리 얘기예요? 중물가가 아. 저금리로 가면 미국도 폭등할 수 있어요. 근데 중금리 중물가가 다른 나라는 죽이지만 미국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지금 AI 기술 산업을 격차를 벌리려면요. 자산시장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쪽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중금리 중물가가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런 걸 못 봐왔거든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끝까지 내리고 올리면 제대로 올리고 이것만 봐왔는데 중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다시 좀 그 전략적으로 한번 자산 배분이든 투자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그 뷰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그렇죠. 아웃라이어고 이게 사실 네. 제가 회사의 뷰도 아니면 저는 개인적인 뷰를 가지고 네네. 사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그 시청자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뭐 일단 물가는 분명히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의 상승률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미국 물가의 30% 후반대에서 40%를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주거비는 항상 다른 물가보다 후행으로 움직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거비가 거의 안 빠졌어요. 그게 내년 상반기 때는 주거비가 좀 빠지는 데이터로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물가들이 올라도 예. CPI 자체가 크게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나오는 헤드라인 CPI 지표는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죠.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성장률은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자산시장이 경기 침체보다는 저는 이제 자산시장에 좀 MF에 들어가 있던 그런 금리들이 자산시장으로 좀 더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막 긴축을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 지출을 줄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부가 투자하는 걸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해가지고 뭐 그걸 자기들이 대출해서 하는 거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민간 투자는 확대가 네, 된다라는 저는 거예요. 민간 투자 확대될 걸 보고 네. 있어요. 음. 기업들은 지금 부채를 많이 지금 발행한 상황이 아니고 예. 은행들도 그동안 대출을 많이 해준 상황이 아닙니다. 어. 민간의 대출을 유도할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 정부의 지출은 줄이지만. 네. 그러면 미국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오늘 이제 뭐 수능일이다 보니까 뭐 동시효과 시세도 못 보고 개장초 흐름도 네네. 지금 한참 살펴야 될 텐데 네네. 그냥 니케이만 지금 한 0.5% 상승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 있고 우리 국내 얘기는 이제 우리 성 과장님께서 최대한 이렇게 피해 나가시니까 뭐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지금 차분하게 오늘은 뭐 미국 얘기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놀라운 게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그 얘기를 했다가 수년간 했다가 이제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진 지 꽤 됐어요. 네. 지금 한번 확인해 보니까 2년물이 4.298, 뭐 CNBC 화면 보니까 현재 그러네요. 그리고 10년물이 4.459. 그러니까 10년물이 2년물보다 한 16bp 높은 거니까 장기가 단기보다 높은 건 됐는데 성 과장님
이 가설에 동의하시는지 몰라. 저는 예전 그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그래프하고 미국 지수하고 해놓으면은 역전됐다가 이게 정상화되고 나서 그렇죠. 예. 약 반년 내지 한 길게는 1년 반 정도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세게 가요. 장이. 네. 그러고 나서 꺾이더라고. 맞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미국 장은 안 꺾일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뭐 빅테크들이 못 가면은 무슨 뭐 다른 중소형주나 이런 쪽이 또 경기 민감주들이 가든지 뭐 이러면서 하긴 할 것 같은데. 딴 거보다 이거 미국채 금리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차트 보면 겁나요. 맞아요. 얘가 이제 좀 꺾일 때가 됐는데 한 10년물, 30년물 이런 게 장기 금리가 꺾일 때가 됐고 꺾일 때가 되다 보니까 자꾸 지금은 다시 미국 장기채 투자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저희들도 듣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멈출 조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제 로리 로번부터 해가지고 한 몇 명이 한 두어 명이 그랬다면서요. 또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져 있을 수 있다며. 네. 이거 좀 금리 쪽은 싸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미국이 장기채 금리 있잖아요. 예. 어느 수준이면 미국이 무너질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면 정부가 이 수준까지는 올리면 우리도 죽는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도 네, 죽는다. 네. 일단 미국은 장기 금리가 1%포인트 빠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국채 이자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그 지출 있잖아요. 그건 한 16에서 17%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1% 빠지면 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16에서 17%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현재 지금 국채 이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국채 이자로 주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예. 뭐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일단 미국은 더 올라가는 건 원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거를 수급적으로 누를 거라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는 침체를 유도해서 눌러야 되거든요. 아니면 물가를 제대로 잡아서 눌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지금 아니잖아요. 미국은 고성장을 원하니까. 아하. 그럼 수급으로 누를 거라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들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개인을 풀어주는 의미가 없고 네네네. 그 미국의 은행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많이 못 사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국채의 대부분 숏 포지션이 누군지 아세요? 헤지펀드. 헤지펀드들. 개인이 그걸 숏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헤지펀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인터뷰를 팔아놓고. 팔아놓고 맞아. 예. 그 그래서 말들은 또 얼마나 그래서 변동성이 잘해요. 생긴 거예요. 그걸 연준이 모를까요? 정부가 모를까요, 그거를? 근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산업을 만약 헤지펀드가 돈 벌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럼 가만히 자시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부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말해봐야 지금 먹히겠어요, 그게? 연준이 그나마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올라가면 이거는 성장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 자체가 막 슈팅해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내년부터는 그 공조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 말씀 주시면 장단기 스프레드는 예전에 보면 역전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거 놓고 보면 어떤 식이었냐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그때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놓고 보면 대출을 많이 주려면 은행들이 또 예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과거의 패턴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놓고 보면 금리가 올렸잖아요. 2020년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미국 은행들은 예금을 안 받았어요. 예금 금리를 거의 디마케팅했습니다. 1%, 2%,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5.5%까지 올렸는데 네. BOA, JP가 연기는 예금금리 1%대 따라 안 올라가니까. 예금을 더 밖으로 빼냈어요. MLF 쪽으로. 네. 그래서 대출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호황이 되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뻥 터진 거거든요. 예. 이번에 예금을 안 받았고 대출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고 날 때도 없다. 네. 네. 그리고 개인들은 코로나 때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했어요. 집 살 때도. 기업들도 코로나 때 저금리 때 자기들의 부채를 장기 조달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해야 되는 건 사실 개인과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지 정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앞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미국이 정부 부채를 흑자를 걷어서 그걸 갚는 개념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 네. 미국 GDP를 키워서 정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GDP를 네, 키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 1%막 올라간댔잖아요. 네네. 그럼 명목에 대한 GDP가 올라가잖아요. 명목 성장률이. 그러면 정부 부채 비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비율이거든요. 비율. 예, 예. 뭐 GDP 대비 몇 퍼센트? 네. 예. GDP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해결된다? 그쪽에 재건 사업 있잖아요. 네. 저는 미국이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누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삼부토건이 갈 모양인데 미국- 주가 보면은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이전에 미국의 정부 이거 진짜 뉴스로 보시는 분도 계실 아니 텐데. 아야 막 예. 하도 예. 네. 2차 대전 이전에도 미국의 네.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30% 됐었어요.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재건과 일본의 재건을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왔고 미국의 GDP는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러면서 비율이 30%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뭐 네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표만 한번 보시면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그 지금 막 짓고 있는 최첨단 데이터 센터 네네. 여기서 필요한 일일 전력이 1기가와트예요. 네. 근데 2030년까지 지금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 계획을 해놓은 거를 하려고 하면 18기가와트까지 지금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18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뉴욕시가 일일 쓰는 게 6기가와트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뉴욕시를 3개를 더 뉴욕시에서 쓰는 그걸 3개를 더 구축해야 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AI를 장착을 했고 그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네.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걸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전망도 다 갈아 끼우려고 하고 있고 그 전력을 받아올 수 있는 뭐 재생에너지부터 해서 원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빅테크들이 그 소형 모듈 원전 네. 이쪽 계속해서 투자하고 네.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장기 계획 프로젝트를 세워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트럼프가 이거를 뭐 다 엎을까요? 저는 없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는 다시 또 원유로 유가의 나라로 가겠다. 막 우리는 원유 생산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AI가 패권의 주축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 날아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물론 붐 때문에 버스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패권에 독점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이 독점적인 우위에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주식시장은 좀 우상향을 보는데 트럼프가 돼서일 수도 있지만 좀 울퉁불퉁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투자하는 데서는 훨씬 더 시장이요? 네, 투자하는 데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 자체가 옛날에 닷컴 버블 꺼질 때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꺼질 가능성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설명은 필요 없고 기다 아니다 네. 예스다 노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최상 약간 그 대통령 후보 인터뷰 느낌인데요. 아니요 요즘 뭐 국회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네. 예다 아니오다로만 네. 요구하더라고요 답을. 아, 네네.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 확대 시 안정 조치 그랬더니만 아까 우리 막 자막이 뻘겋게 나갔습니다. 쟁한 구두 펀드. 개입이라고. 네. 근데 지금 뭐 딱히 환율은 1,405원 4원 NDF 시장에서 그렇게 개장 전에 별로 안 움직이는데 1,400원 밑으로 금방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1,400원 이거 그냥 걸으려니 하고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환율. 환율이요? 문제가 1,400원 그래 아래로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네, 그렇게 여쭤보셔야죠. 그렇지. 네. 예. 1,300원 아래로는 안 갈 것 같아요. 1,300원 아래로는 안 갈 것 네, 같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동안. 근데 얼마 전만 해도 1,320원까지 맞았었어요. 네. 얼마 전이랑 지금이랑 뭐 달라진 게 엄청 많지 않잖아요. 근데 1,300원 밑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리고 음. 전 세계로 달러가 풀려야 됩니다. 지금 달러는 전 세계가 쓰잖아요. 전 세계 그 달러를 지금 전 세계로 풀어주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자본이 이렇게 돌고 있지만 네. 전 세계는 지금 통화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화가 부족하면 그 나라가 경기 침체든 디플레이션 이런 게 오는데 네.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본원 통화는 미국만 쓰는 게 아니다. 음. 그게 지금 본원 통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혀 풀고 있지 않다. 네. 미국은 네. 재정 지출을 코로나 때 풀어놓은 잉여 유동성으로 지금 그냥 조달을 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 쓰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